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수능 준비로 지쳐있던 고3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험생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든 뭐든 뭔가 어디론가 다 그만두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론가 놀러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이 뭔가 멀리까지 피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제대로 서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설령 피서를 떠난다 해도 뭐 방을 잡을 돈이라든지 피서지에서 먹고 자고 할 그런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참 피서는 저한테 사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을 그냥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쥐어 짜내고 짜내서 생각한 게 흉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 2명이랑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를 놀러 가보기로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뒷산은 뭐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뒷산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흉가 때문인지 그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음침해서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는 그런 흉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주변은 굳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 억눌려 있던 고3 수험생에게는 흉가 체험조차도 굉장히 좋은 피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그 흉가에서의 1박 2일 피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흉가 안에 작은 텐트 같은 걸 하나 쳐놓고 뭐 흉가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고 오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짐을 챙겼어요. 뭐 버너나 코펠이나 아니면 쌀, 라면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 흉가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오고 가면서 그 흉가의 외관은 본 적이 있었고 그 흉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직접 가서 그 흉가를 마주하니까 그 흉가가 내뿜는 분위기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산자락의 어떤 한기, 그리고 그 오래 방치된 집의 특유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 안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흉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 평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흉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심령현상이나 귀신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그렇게 흉가를 둘러볼 만큼 둘러보고 저희는 설치해놨던 텐트로 돌아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가를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과긴장을 했다가 스르르 풀어진 탓인지 서서히 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잠에서 깨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은 떴지만 흉가는 워낙 어두워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흉가 안에 부엌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같이 느껴졌어요.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집 밖에 도시의 미세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흉가는 산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흉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흉가에서 그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심 겁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면서 귓속말로 "조용히 일어나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깨우는데요. 일어난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더니 뭔가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저와 친구들 모두가 일어나고 나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나는 부엌 방향으로 랜턴을 들고 천천히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랜턴을 들고 부엌 가까이로 다가가면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엌에 쥐새끼가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랜턴을 들고 몸을 돌리는데 부엌의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랜턴으로 구석지를 다시 한번 비췄더니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저희가 올 때 가져왔던 그 쌀을 구석지에서 아그작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욕이 섞인 비명을 깍 하고 질렀어요. 그제서야 그 형체가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본 걸 그대로 묘사를 하면요.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코는 완전히 문드러진 모습이었는데 눈은 새하얗게 흰자만 부릅뜨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래서 으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흉가 밖으로 미친듯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뒤따라서 뛰어나왔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짐을 챙겨올 생각도 못한 채로 다 각자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흉가 체험을 한 뒤에 거의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랑 얘기만 하면 주제가 그 이야기로 흘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말이라서 저는 집에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너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니? 아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꾀부리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제 책상 주변을 쭉 훑어보더니 벼랑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채 5분이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이거 라디오 듣고 있었구만 이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라디오냐고 콘센트도 안 꼽혀 있는데 지금 소리 나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되려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방에서 계속 여자 중얼거리는 소리랑 웃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몰래 라디오 듣는 줄 알고 거실 TV 소리도 줄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더래요. 여자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막 웃음소리도 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딴청 피우고 있는 저를 현장 검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라디오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랜데 게다가 듣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소름 돋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찜찜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새삼 안 하던 노크를 하냐고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보고 너 여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주변을 살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못소린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왜 묻냐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창문에 누가 봐도 여자인 긴 생머리의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어머니가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전에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흉가 체험을 갔던 일, 거기서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니께서도 뭔가 아차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초롱이가 제가 학교를 가고 나면 어머니께서 이제 출근하시기 전까지 주로 이제 소파에서 강아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녀석이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제 방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 방을 올려다보고는 그렇게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초롱이한테 엉아 학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한 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고3이 괜한 짓을 했다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이 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기도 드리려고 줄곧 다니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절에 가서 부적을 몇 장 받아왔어요. 그렇게 부적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어머니한테 정말 막 잔소리 세례를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초롱이가 저희를 마중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꼬랑지 흔들면서 굉장히 막 반겼거든요. 그렇게 초롱이가 마중 나오지 않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초롱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을 장롱에 다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흉가를 갈 때 입었던 그 티셔츠를 머리맡에 두고 초롱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당장 이제 초롱이를 안고 가서 이제 땅에다가 묻어주고 그 옷까지는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는데요. 정말 초롱이 일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흉가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에 있는 보광동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소름 돋는 실화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에 거의 한 20년 정도 그냥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집 주인이 엄청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집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거기 사는 동안 누가 거기 집에 왕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버려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득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뭔가 폐간에 흉간에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독서실에 같이 다니던 우리 뺀질이 친구들이랑 그 흉가에 직접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저 포함해서 당시 대략 한 8명 정도의 친구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했죠. 우리 제대로 한번 흉가 체험 해보자. 그래서 다 같이 주말 저녁에 그 흉가 앞에서 모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친구들이랑 약속한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흉가 체험을 하기로 약속했던 8명이 이제 그 흉가 앞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에는 저나 제 친구들 다 고등학생이니까 약간 객기를 부린 거죠. 8명이 동시에 다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그래서 4인 1조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각 팀별로 그 안에 흉가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대댄지라고 하죠. 뭐 어느 지역은 엎었다 뒤집었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명 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친구들끼리 흉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흉가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기로 한 선발대가 그 흉가에 진입을 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진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억지로 안 열리게 하려고 잡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친구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그 문을 동시에 막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이 꿈쩍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태연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에이씨 오늘 문 잠겨가지고 완전 공쳤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문을 한 대 뻥 찼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8명이서 힘겹게 문을 밀 때는 열리지도 않던 문이 태연이란 친구가 문을 살짝 발로 찼는데 갑자기 왈칵하고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친구들이 다 같이 놀란 거예요. 문이 갑자기 열린 것도 놀랄만한 상황이고 문이 열리면서 벽을 쾅 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 4명 정도가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가 보자 하고 남은 친구는 저 포함해서 4명 있었어요. 그 태연이란 친구도 포함을 해서요. 아유 저 겁쟁이 새끼들 봐라.
야, 우리끼리라도 가자. 이렇게 좀 객기를 부리면서 이제 머뭇거리는 친구들을 이제 이끌고 같이 조심스럽게 흉가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굳이 날 잡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일단 칼 꺼냈으면 무라도 썰자 이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원주택 같은 거 구조 아시죠? 대문 있고 앞에 마당 있고 이렇게 메인 집이 있잖아요. 그 집도 그런 구조였긴 했는데 대문을 들어갔더니 진짜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넓었어요. 심지어 그 집안 마당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메인 흉가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서 다 같이 이제 남자답게 오줌이나 한번 싸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같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풀장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변을 보다 말고 친구 2명이 미친 듯이 문 밖으로 갑자기 도망 나가는 거예요. 와, 완전 그때 심장 떨어질 뻔했던 게 갑자기 오줌 싸다 말고 애들이 무슨 실성한 듯이 갑자기 문 밖으로 달려나가니까, 애들이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설명도 안 한 채로 그렇게 달려나가니까 저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손에 소변까지 다 묻고, 그렇게 결국에는 그 태연이란 친구랑 저 둘만 남았거든요. 아씨, 놀래라 야. 그나저나 우린 어떡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단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이제 마당을 가로질러서 흉가 메인 건물 앞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메인 흉가의 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제 목덜미 쪽 있죠. 목덜미가 미친 듯이 막 그 뻐근한 느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더니 대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를 되돌려보면 농담이 아니라 뭐 저도 모르게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그냥 문 열고 막 뛰쳐나왔어요, 밖으로. 그런데 다시 한번 문이 쾅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 흉가 안에는 지금 이제 제 친구 태연이만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이라도 집으로 뛰쳐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다면은 저 먼저 간다고 하고 왔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태연이랑 저밖에 없잖아요. 너무 속으로 많이 쫄렸지만 그 문 앞에서 태연이를 기다렸어요. 태연이도 뭔가 지가 겁이 났으면 나왔을 텐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혼자 아내를 둘러보고 있나 싶어서 밖에서 그냥 두고 보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태연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긴 무섭고 그냥 문 밖에서 태연아! 태연아! 하고 불렀는데도 뭐 안에서 반응이나 대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태연이가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애가 초점이 없이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그 표정을 지으라고 해도 못 지을 정도로 진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진짜 얼굴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반쯤 정신 나가 보이던 태연이가 갑자기 하야, 너 쌍둥이야? 하고 저한테 쌍둥이냐고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태연이를 좀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연이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는 그 흉가 안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제가 잔뜩 겁을 먹고 그 흉가에서 뛰쳐나온 뒤에 태연이도 제가 문 밖으로 나간 걸 보고 같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리랑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서 있는 상태로 갑자기 가위 눌린 듯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와중에 주위로 막 이상한 웃음소리가 자기를 감싸더래요. 그러다가 그 집 2층을 이렇게 딱 올려다봤는데, 그런데 그 2층에서 어떤 아이가 태연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얼굴이 불쑥 태연이 얼굴 앞으로 오더니 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아이 귀신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데 태연이가 뭔가 자기가 홀린 듯이 저 아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한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대요. 그렇게 그 아이를 따라 나섰는데 한참을 걷던 아이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너 이거 얘기할 거지? 하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태연이가 그 아이 귀신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서는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그 아이 귀신의 얼굴이 제 어릴 때 얼굴이었대요. 자, 여기까지가 무한도전 남양특집에서 하하씨가 풀었던 공포썰의 전말입니다. 이 보광동 흉가는 하하씨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이 흉가에 대한 후일담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하씨의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인터넷 커뮤니티 해보신 분들 중에는 루리앱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루리앱의 한 유저가 실제로 이 보광동 폐가에 방문을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의 원본을 루리앱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한 나무에 핏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묻어 있더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와중에 그 사진을 직접 촬영한 작성자가 쐐기를 박는데요. 긴가민가 아리까리가 아니라 그 작성자분께서는 사진을 찍을 때 분명히 핏자국 같은 것 따윈 없었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주작이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수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명의 회원이 그 유저가 올린 사진을 보고 나서 가위를 눌리거나 기이한 경험을 했다면서 막 연이어 글을 올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진을 촬영한 작성자 본인까지 가위를 눌리고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은 유저들이 다 같은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도전에서 하하씨가 말한 어린 꼬마 귀신 있죠. 그 가위 눌림을 경험한 모든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 꼬마 귀신을 봤다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작성자는 그 글을 내립니다. 이 루리앱 보광동 흉가 사건은 DC인사이드 가발 사건만큼이나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보광동 흉가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서핑을 해보니까 사람들 댓글에 실제로 이 사건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사진을 못 구할 뿐이지. 그리고 2020년 현재는 그 보광동 폐가 자리에 놀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성호라는 친구인데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성호가 저희 학교로 전학 온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학기 말이었거든요. 걔가 전학을 막 왔을 때는 다른 반이라서 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다가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성호랑 굉장히 많이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 집도 자주 놀러가고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그 당시에 성호도 저도 둘 다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하루는 성훈의 집, 하루는 우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기로 저희 집이 한 15평 정도 됐어요. 15평 되는 집에서 네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성훈의 집은 지금 생각해보면 3, 40평은 좋게 될 만한 그런 넓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또 하여간 집에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성호가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또 누나가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의 집에서 노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성훈의 집에서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말고 갑자기 성호가 이러는 거예요. 야, 무서운 얘기 해줄까? 어? 무슨 얘기? 우리 집 귀신 나온다? 헐, 무슨 소리야. 이거 뻥 아니야. 자다가 새벽에 눈 뜨면 아주 잠깐이긴 한데 저기 천장 구석지 있지? 저기서 웬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는다니까? 구라 질렉사. 아, 뻥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호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성호가 막 전학을 왔을 때죠. 성훈의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다음부터 성호가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쭉 자는 날은 괜찮은데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은 꼭 그 천장 위에서 웬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뭐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4번, 5번이 되니까 성호도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호가 자기가 본 걸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누나가 저희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쉽게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성호가 자기가 본 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누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만 방을 바꿔서 자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방을 바꿔서 잤는데 하루는 누나가 아주 개운하게 자고 나와서는 야, 이 새가슴아 뻥치고 있어. 있긴 뭐가 있냐. 아주 개운하게 잘 잤다. 이렇게 면박 주듯이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나가 다시 방을 바꿔서 자자고 했는데 성호가 딱 하루만, 오늘 마지막 딱 하루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일째 일이 터집니다. 이제 누나는 성호 방에서 자고 성호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으로 깍 하면서 절규하듯이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호가 일어나가지고 호다닥 거실로 나갔는데 이제 부모님들까지 놀래가지고 깨서 다들 거실로 나온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다 거실로 모였고 누나는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나가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막 비명을 질렀냐면 누나가 동생 말대로 자다가 잠결에 이제 눈을 뜨게 됐대요. 그런데 천장 구석지에서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더래요. 그때 누나는 아, 이게 동생이 말한 그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위를 눌린 순간 갑자기 구석지에 있던 여자가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이러면서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막 이러더래요. 누나가 너무 무서웠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위가 풀릴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나서야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뛰쳐나와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귀신 한 번 안 본 어른들이 그걸 믿겠어요? 물론 달래는 주겠죠. 아들, 딸이 뭘 봤다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누나를 달래고 누나는 안방에서 어머니랑 자고 아버지가 성호방에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호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성호는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딱히 귀신이 해코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호 만나면 종종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귀신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자다 깨면 봐. 그냥 뭐 요 정도로 반응을 하고 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루는 성호 아버지께서 새벽에 자다 깨셔가지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계셨대요. 그렇게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성호 쪽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더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성호한테 안방 가서 엄마랑 자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성호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셨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성호가 마침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찰나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물을 마시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성호 쪽을 봤겠죠? 그런데 문을 나오려는 성호 뒤편으로 웬 여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종교 같은 것도 없으시고 평소에 그런 거 믿지 않는 강심장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 방에서 그런 게 보였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호의 방에서 주무신 그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천장에서 그 여자의 형체를 보셨나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성호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이랑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놓고 한동안 아버지가 성호방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이사를 결심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면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자녀들이 있는데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직접 보고 나니까 계속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사를 서두르는데요. 다행히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훈의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함과 동시에 그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그 귀신이 나오는 집을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이사한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고요. 머지않아서 그 옛집도 매매가 돼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저랑 성호가 막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그 이전 집을 매입한 그 집주인에게서 성훈의 부모님에게로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주인이 그 기존의 성호방 있죠. 그 방을 옷방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주인 친척 하나가 서울에서 잠깐 생활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 옷방을 내어주려고 짐 같은 거 다 빼고 새로 도배를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도배를 하려고 그 집에 발려있던 기존 벽지를 다 떼어냈는데 그 방 한편 천장 밑으로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공간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무 판자를 뜯어냈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무 판자를 뜯어내니까 입구겠죠? 그 입구 안쪽으로 작은 다락 같은 공간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락 안쪽에서 여러 장의 부적이랑 가위 그리고 칼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당시 현 집주인이 친구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냐고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친구네 가족들은 심지어 거기 살면서 그 다락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숨기고 말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현 주인이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런 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성훈의 가족들이 본 귀신이랑 그 장소랑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도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그 누구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은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 이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셨어요. 그나마도 광주 터미널 쪽은 좀 괜찮은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들은 진짜 좀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그런 시내와는 완전 떨어진 시골 같은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도 경기도 광주면 경기도권이니까 서울에 계신 친척분들이 뭐 휴가철이나 명절 이외에도 뭐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모여서 백숙도 뜯고 뭐 고스톱도 치고 그런 가족 모임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날은 외가댁 식구들이 개모임 때문에 다 같이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가실 수 없었고 저랑 어머니 둘이서 경기도 광주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혼자 남아서 조용하게 게임이나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고등학생인 제가 바람도 쐬고 좀 몸보신 거리도 가서 좀 먹고 하면서 제가 그냥 푹 쉬길 바랬나봐요. 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길래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가게 된 거죠.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을 때는 외삼촌 그리고 이모 댁 식구들도 막 와 계셔가지고 막 북적북적 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유독 좋아하던 친척 동생도 있었습니다. 녀석이 굉장히 늦둥인데 어느덧 유치원도 들어가가지고 발랄하더라고요. 아무튼 외가댁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백숙도 뜯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즐겼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좀 시킬 겸 그 6살짜리 친척 동생이랑 할머니 댁 주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할머니 댁 놀러 가도 주변에 뭐가 없어서 많이 돌아다닐 일이 없었는데 그 꼬맹이가 이제 막 싱싱이 타고 다니니까 저랑 그 꼬맹이가 제법 멀리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길을 따라서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시골이긴 했어도 바닥이 닦여 있었거든요. 완전 잘 발라진 시멘트 그런 건 아니었고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요. 제가 걷던 방향으로 길 왼편으로는 간간히
집들이 있긴 했는데요. 그때 제 두 눈을 사로잡았던 건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집이 한 채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집의 형태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게다가 주변으로는 길게 우거진 풀들이랑 막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걸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흉가나 폐가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그곳은 사연이고 뭐고 다 떠나서 당장 그 집이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쯤 되니까 동생을 데리고 좀 멀리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슬금슬금 할머니 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는 배도 부른 데다가 산책까지 하고 오니까 굉장히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한숨 잤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주변이 부산스러워가지고 잠에서 깼는데요. 댁으로 돌아가야 하는 친척분들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고는 몇몇 친척분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쉽지만 그 귀여운 꼬맹이 친척 동생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큰외삼촌 댁이랑 저와 저희 어머니만 할머니 댁에서 하루를 묵게 됐어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 중에 큰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갓 대학교에 입학한 저의 친척 형도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 동안 그 형이랑 입시 고민, 여자 고민, 그런 시시콜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오후에 보고 온 그 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밤중에 할 것도 없고 심심했는지, 야, 거기 한번 구경 갔다 오자. 그래서 저는, 형, 거기 졸라 살벌해. 하지만 형은 저한테 근처만 보고 오자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궁금은 했고 직접 들어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할머니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시간은 자정을 막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형과 저는 할머니네 집 신발장에 있던 후레쉬를 쥐어들고는 그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간간히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지만 시골길의 가로등은 오히려 음침함을 가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정도 걸어서 오후에 봤던 그 폐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무너져서 형태도 없어 보이는 그 폐가의 담벼락 앞에 서가지고 후레쉬로 폐가 이쪽 저쪽을 막 비춰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폐가 체험, 흉가 체험 컨텐츠처럼 막 1층, 2층, 3층 그렇게 넓은 흉가가 아니라서 한 2, 3분 정도 후레쉬 비춰보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형이랑 저는 시시하네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폐가 안에서 뭔가 새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친척 형이 간땡이가 좀 크거든요. 저한테 잠깐 서 있어 보라고 하더니 본인이 후레쉬를 챙겨가지고는 그 폐가 입구 쪽으로 막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친척 형이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폐가 입구 앞에 서서는 그 뚫린 문 안쪽으로 고개를 집어넣고 후레쉬를 비추는데요. 잠깐 동안 형이 뭔가를 관찰하는가 싶더니 순간 갑자기 씨발 이러면서 제 쪽으로 미친 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형이 도망가 막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같이 막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할머니네 집 쪽으로 뛰어갔어요. 한밤중 저희의 뜀박질에 동네 개들이 막 짖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뜀박질을 쳐서 할머니네 집 앞에 도착해서야 저는 형한테 물었어요. 형,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친척 형이 말하길, 야, 거기 사람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끼쳤는데요. 야, 아니 미친, 왜 거기서 칼을 갈고 있지?
이어서 형이 말하길,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후레쉬로 소리가 나는 쪽을 비췄는데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친 아줌마가 하나 앉아있어서 잠깐 벙찐 상태에서 몸이 굳으려는 찰나에 그 아줌마가 두 손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걸 보고 놀래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겨우겨우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는데요. 할머니께서 저희한테 밤늦게 어디 다녀왔냐고 그렇게 물으시길래 그냥 바람 쐬고 왔다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할머니네에서의 마지막 식사인 아침 겸 점심을 다 같이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마당으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차에 반찬도 싣고 막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를 배웅하느라고 할머니도 마당에 나와 계셨거든요. 그렇게 부산스러웠던 와중에 친척 형이 할머니네 집 마당 바깥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머니, 혹시 저 여자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그쪽을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소름 돋는 게 할머니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소금을 양손 두 주먹에 한 움큼씩 쥐어 들고 나와서는 막 친척 형한테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웠고 가족들도 다 벙찐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할머니께서 양손에 쥐어져 있던 소금을 다 뿌리고 나서는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차저차 각자 가족끼리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저도 친척 형도 괜한 짓거리 하고 다니지 말라면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소름 돋는 게 있는데요. 친척 형은 그 폐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친척 형이 봤던 건 사람이 아니라 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이 6월 20일이었는데요.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가격리가 해제된 날이 6월 1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바닷가 근처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에 살지 후보군을 정해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산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하지만 제 본가가 서울이기 때문에 부산에 방을 차분히 구하겠다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방을 구하기엔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부산에 가서 꼭 방을 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뒤에 서울에서 미리 연락해놨던 복덕방에 도착을 하니까 한 오후 12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무슨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이 이 방 저 방 막 보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닌 거 다 제끼고 내가 원하는 후보군만 남겨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걸고 나왔어요. 그때 계약금을 걸었던 방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방이고요. 그렇게 계약금 걸고 부동산에서 나오니까 한 시간이 4시 반이었나? 5시쯤 됐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토요일날 방을 못 찾으면 일요일까지 방을 보고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남은 거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을 관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관광을 시작한 지역이 광안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부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저도 이제 부산 주민이 된다면서 막 자랑을 하고 부산 돌아다니는 지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오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광안리에서 저녁거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고 번잡한 거예요. 주말 저녁이니까.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킨 채로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택시를 잡아서
송정해수욕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택시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는 부산에 처음 내려온 거라서 부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가는 방향을 보고 이제 길도 알려주시고 어떤 게 맛있다, 저게 좋다 하면서 계속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덕분에 맛있는 식당도 잘 찾아가서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토요일 당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이쪽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바로 송정해수욕장 민박집 괴담 썰이었는데요. 이 괴담이 인터넷에 실화라고 돌고 있는 썰이긴 한데요. 실제로 제가 올렸던 영상 댓글에도 송정에 있는 민박집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그런 댓글도 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인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리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민박집에서 내가 한번 자보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했죠. 뭐 별일이 있겠어? 내지는 만약에라도 귀신이 나온다면 이것도 채널 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괴담 속에 나온 민박집이 어딘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송정에 민박집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던 중에 그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던 한 시청자분께서 그 민박집 안다고 길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라이브를 전문으로 하는 스트리머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용 폰, 모니터링용 폰 이렇게 막 2개 들고 다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제 폰 들고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내비게이션 보겠다고 이 방송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고 계시던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를 찾아라, 어디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빙빙 돌면서 이 민박집인지 저 민박집인지 헤매고 다니다가 딱 여기다 싶은 민박집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갈 건 제가 그때 갔던 민박집이 그 괴담 속에 나오는 민박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그 민박집에서 경험했던 소름 돋는 경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 민박집 건물 앞에 도착을 했을 때는 유독 다른 민박집보다 훨씬 어두컴컴하고 허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민박집 앞에 평상에서 한 남자 4분인가? 5분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방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느 민박집처럼 카운터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방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1차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민박집 앞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한 할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 잡을 수 있냐? 1박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도 잡을 수 있고 1박에 5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잠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건데 한 10,000원만 깎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왜 혼자냐고 막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퉁명스럽게 아니 혼자 왔으니까 혼자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전화상으로 굉장히 저를 못 믿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충 왜 그런지 느낌은 왔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저는 아주 소상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 돼서 부동산을 보러 왔다. 그런데 오늘 서울로 갈 수가 없어서 한밤 자고 갈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민박집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와, 여기 시설이 낡아도 너무 낡아 보이고 막 등에 불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지하실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퀴퀴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느낌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저를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마저도 굉장히 살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괴담에서 나온 방이 1층이라는 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1층으로 방을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줄 순 있는데 혼자 자기엔 방이 좀 클 것 같다 이러시더니 이내 괜찮다면 그냥 가자고 하면서 1층으로 저를 다시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주섬주섬 열쇠를 꺼내시더니 그 1층에 있는 끝방 문을 따주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컨텐츠 때문에 오긴 왔는데 도대체 이 방을 얼마나 오랫동안 비워놨던 건지 문을 열자마자 배 까고 누워있는 바퀴벌레들이 있었고 다 망가져가지고 작동이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벽걸이 에어컨 밑으로 어마어마한 날벌레 시체들이 퍼져 있었어요. 그 와중에 괴담에서처럼 싱크대며 에어컨이며 TV며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작동이 되는지는 제가 안 켜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민박집 방으로 들어오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방 어질르지 말고 저쪽에 있는 이불 하나만 피고 자라 말씀을 하시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요. 그런데 이 방 돈 아무리 많이 줘도 혼자 오는 사람들한텐 방 안 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듯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서예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 방을 보러 왔다고 하고 얼굴이 순하게 생겨서 그렇게 방을 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곧 수건을 가져다 주겠다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면서 꼭 방문 잠그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닫고 잠궜어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때 라이브 시청하신 분들은 그 방의 컨디션을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 누런 장판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장급 여관 바닥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 그때 현타 오지게 왔어요. 제가 라이브로 뱉은 말이 있고 궁금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귀신이고 뭐고 방 상태가 제가 거기서 잤다가 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방송을 킨 지 한 2분인가 3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수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총각, 오늘 밤에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응? 아마 이쯤에서 자동으로 라이브가 꺼진 것 같아요. 아무튼 할머니께서는 이런데 사람들 혼자 와서 많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여기서요? 하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역시도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민박집이나 호텔에 가면은 죽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저도 낚시도 좋아하고 홀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서 모텔이건 여관방이건 민박집이건 혼자서 방 잡고 잔 적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도 왜 혼자 왔냐, 죽으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되게 그 노이로제 반응처럼 막 반응을 해버리니까 저도 괜시리 찝찝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방에서 라이브를 켜고 밤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라이브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방에서 잘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방이랑 괴담 속에 나온 방이랑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어요. 그 괴담에서는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잠금 장치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괴담에서처럼 방 상태와 대조되게 그 화장실 타일만큼은 굉장히 깨끗하게 발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섬찟했던 게 있다면 화장실은 굉장히 좁은데 거기에 걸려있는 샤워 호스 있죠. 정말 그 호스가 엄청 길었어요. 이게 왜 소름 포인트인지는 그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방을 둘러보고 나서는 귀신이고 무서움이고 다 떠나서 그 벌레 소굴에서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아까 할머니께서 자살이니 뭐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저히 무서워서 이 방에서 못 잘 것 같다. 죄송한데 내가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갈 테니까 2만 원만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딱히 거절은 안 하시는데 그 수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아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 이러시는 목소리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1층 방으로 내려오셨고 저한테 2만 원을 쥐어주셨는데 딱히 붙잡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그 민박집에서 나와서 저는 인근 모텔에서 방을 잡고 하루를 묵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카메라가 꺼졌을 때 상황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 민박집의 그 음습함,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괴담, 그리고 괴담과 상당히 뭔가 싱크로가 있어 보이는 그 현장, 게다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저한테 죽지 말라고 반응을 하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저한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했다면 저는 기어코 그 방에서 잤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위기였으면 최소 가위 눌림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때는 10년 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저랑 제 주변 친구들은 흉가나 폐가에 관련된 소문이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친구들은 여름 시즌만 되면 폐가나 흉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상에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흉가부터 흉가 체험 카페 같은 데 올라오던 별로 이슈가 안 된 그런 지역 흉가나 폐가 같은 데도 많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친했던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우리 여름에 뭐 재미난 거 없을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 녀석이 폐정신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이라는데 여기가 문을 닫고 폐가처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 폐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친 김에 한번 날 잡고 다녀오기로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어렸지만 차가 있어서 막 이동을 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서 당장 그 주 주말에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었고 결국 저를 포함한 친구 4명이서 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폐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쯤 되었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흉가나 폐가 체험은 종종 해왔기 때문에 그 폐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뭐 무섭다거나 딱히 겁에 질려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차를 대놓고 능숙하게 사전에 챙겨왔던 손전등을 들고 철문을 지나서 그 폐병원 건물 앞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철문을 들어와서 조금 걷다 보니까 간이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간이 컨테이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먼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원이 운영할 적에 경비원분들께서 활용하시던 곳 같더라고요. 안에가 굉장히 널브러져 있긴 했는데 책장이랑 책상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으로 막 이곳저곳 비치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노란 색깔 파일철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일철을 열어보니까 뭐 원장, 부원장, 뭐 직원들 순으로 해가지고 사진이랑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차대 번호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일철 오른쪽 면에는 무슨 방문 차량이나 외부 차량 방문했을 때 적는 그런 명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게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나와서 병원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폐병원 건물 입구 앞에서 둘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저랑 친구 하나는 4층에서부터 내려오기로 했고요. 나머지 2친구는 1층에서부터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 하나는 그 병원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복도에 중앙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중앙계단을 통해서 4층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서는
병원 복도 끝방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각각의 방들, 그러니까 뭐 입원실이나 진료실 같은 건데 이것들이 다 방 내부에서 창문을 틀어 막아놨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여러 폐가나 흉가를 방문해봤지만 여기처럼 창문을 그렇게 꽁꽁 틀어 막아놓은 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4층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나서 중앙 계단으로 저희가 3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계단에서 한 남성분이랑 여성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랑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래가지고 짧게 막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이 두 남녀는 굉장히 담담하게 구경 오셨나봐요. 이렇게 짧은 인사를 던지고는 4층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흉가나 폐가 체험을 하다 보면 종종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귀신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람끼리 마주칠 때 진짜 무섭거든요. 깜짝 놀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를 마주하고도 뭐 깜짝 놀래는 기색이 하나 없어가지고 와, 진짜 담력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처럼 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키고 3층으로 마저 내려와서 3층도 한 바퀴 쭉 둘러봤어요. 그러던 중에 1층에서 올라오던 친구들 팀이랑 만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3, 4층은 별거 없다. 뭐 걔네들도 1, 2층은 별거 없다.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거 없네? 하고는 그 폐병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철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1, 2층 팀 친구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아까 커플 한 팀 올라오던데 못 봤냐? 담력 어마어마하더라. 뭔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었어. 아니야, 아까 우리 둘이 같이 마주쳤어. 그치? 아까 우리 1, 2층 완전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왔는데? 그치? 이런 찝찝한 대화를 나누면서 차가 세워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병원을 나서기 전에 그 철문 앞에서 다 같이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요. 아까 들어갔던 그 컨테이너가 다시 한번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한번 그 컨테이너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진짜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처음 들어갈 때 그 컨테이너에서 파일철을 하나 보고 그냥 책상에 널브러뜨려 놓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파일철로 눈이 갔는데요. 저희가 3층 중앙 계단에서 마주쳤던 두 남녀 사진이 그 파일철에 붙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원장과 부원장 사진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팀이었던 친구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 하는데 그 1, 2층 팀 애들이 저희가 장난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폐병원에 대한 소문 중 하나가 그 원장이랑 부원장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른 팀에 장난심한 친구 하나가 야,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자. 응? 그래서 누구 폰으로 할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진 거예요. 저는 이 파일철에 적힌 원장이랑 부원장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둘 다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예요.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빠져나와 차에 탔는데요. 제 주머니에 있던 전화기가 막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번호라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뭔가 그 번호가 낯이 익은 번호 같아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화 목록을 확인을 했는데
불사. 아까 없는 번호라고 했던 그 원장 번호로 수신이 걸렸던 거예요. 그니까 그제서야 안 믿던 친구들까지 차 안에서 완전 다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진동이 울렸는데 무서워서 안 받았거든요. 저는 그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핸드폰도 바꾸고 폰 번호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지 않더라고요.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무척 친했던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언니네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랑 언니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해서 퇴근하면 맥주를 한 잔씩 먹곤 했는데요. 언니네 부부가 사업장 준비를 마쳐서 기념 맥주를 먹던 날, 그때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언니랑 형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장을 알아보던 중에 옆 동네에서 굉장히 터가 좋은 매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옆 동네라고 해봐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곧장 매물을 보러 갔고, 언니 말로는 언니가 원하는 사업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매물은 예전에 식당이었던 곳인데 장사하는 곳 옆으로 창고도 있고 식당 앞으로는 가든처럼 꾸며져 있었다고 해요. 거길 둘러보면서 언니랑 형부는 나중에 애들이랑 거기서 캠핑을 하면 딱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둘러보다 말고 언니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집주인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이었고 여기가 가게터긴 하지만 그 이전 세입자들은 여기 리모델링해서 가정집처럼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까지 마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주방에 컵도 놓여져 있었고, 무엇보다 고가의 흙침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우리들 사이에서 촉이 좋은 사람으로 통했는데 그날은 그 흙침대에 꽂혀서 계속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치만 위치나 구조나 인테리어나 마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구경을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매물을 집주인은 터무니없이 좋은 가격에 전세를 내어준다고 했고, 언니는 흙침대고 뭐고 다 있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 밖에서 중개인이랑 집주인이랑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옆에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마당으로 하얀 백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묶여있던 백구가 언니를 보고 아주 쉴 새 없이 짖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자연스럽게 그 집 쪽을 바라봤는데 집주인이랑 중개업자가 옆집은 무당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주지고 손님 받는 곳은 아주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은 사업장,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임대료. 언니는 순조롭게 사업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음 날은 본사에 계약을 하러 서울에 방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언니는 일찍 잠에 들었고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언니는 그 흙침대에서 형부랑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벼락이 쏟아졌고 물이 첨벙거릴 정도로 차올라서 형부랑 함께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언니는 내심 찝찝함이 남아있었고, 심지어 서울을 다녀오면서도 계속 가슴 한편에 찝찝함이 남아있으니까 언니는 운전을 하고 있는 형부한테 우리 거기 한 번만 들려보자고 형부한테 끈질기게 쫄라서 눈 내리는 겨울밤에 그 사업장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불도 안 켜져 있었고 문도 잠겨 있으니까 창문 근처에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거기서 뭐 하세요?" 이 말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더니 백구가 너무 짖어서 그런지 옆집 무당분이 밖에 나오셨대요.
형부는 너무 놀라서 언니 뒤로 숨었고, 언니는 여기에 사업장 차리려고 하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무당분께서는 무슨 업종인지, 몇 시까지 일하는지 물어봤고, 언니는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보통 회사만큼 근무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고는 무당분께서 경고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물 쓰는 일은 괜찮은데 여기 해지면 절대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슬 한번 크게 해야 될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왜 그런지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무당은 그 말을 끝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언니랑 형부도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를 벗어나고 있던 언니한테 묘책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였죠. 슈퍼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음료수 몇 병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면서 저기 어르신, 저기 저 앞 저 집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일순간 가게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고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난데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곧장 날선 목소리로 변한 슈퍼 사장님께서는 왜 묻냐고 따지듯이 물었고, 언니는 다름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려고 저 집을 계약했는데 옆집 분께서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장님께서 그냥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언니는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 부부가 저기서 장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고, 그 다음에 들어와 살던 부부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밤에 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뒀대요. 다만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란 사람은 짐도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 집은 해가 지면 사람이 죽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무당분께서는 해가 지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둘 중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굿을 권하셨던 거죠. 언니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당장 부동산에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사실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중개업자도 몰랐던 사실이라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일부러 찾아온 줄 알았다, 몰랐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집주인분께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집을 구매를 하셨고, 본인이 직접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행히 언니는 다른 좋은 사업장을 찾아서 현재 순조롭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덧붙인 말은, 예, 그런데 말이지, 나중에 그 꿈 해몽을 해보니까 글쎄 그 꿈이 사업 대박나는 꿈이라더라. 지금도 가게에서 아내분을 살해했던 그 남편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저 먼발치였지만 제가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진심 분위기 대박입니다. 차마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네요. 그 사건은 실제 사건이고 너무나도 잔혹한 사건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쯤 제가 중학교 때 동생이랑 함께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저,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외벌이로 저희 둘을 기르시느라고 거의 매주 지방 출장을 다니시느라 집을 많이 비우셨어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 둘이서만 생활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저희 세 가족은 부천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되게 허름한 아파트긴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싸게 매물을 구하셨다고 좋아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게다가 주변에 놀 곳도 많고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바리바리 이삿짐을 싸서 이사를 한 당일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지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오시더니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렇게 운을 떼시더니 글쎄 여기 이 집 무당 살던 집인데 대문 앞에 부적도 큰 거 붙여놓고 집안에 큰 신당도 모시던 그런 집이에요. 아니 나는 혹시 몰라서 조심하라고 귀신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고마운데요.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를 마쳤고요. 이사를 마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다시 지방 출장을 나가셨고 또다시 저랑 동생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낮에 그 아줌마가 아버지한테 그 깨림칙한 얘기를 할 때 바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동생이랑 단둘이 남아있을 때 좀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기 때문에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제가 자고 있었는데 하는 이런 이명음 아시죠? 그 이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됐는데요. 잠에서 깨고 나니까 그 이명 소리가 더 강렬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당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던 거라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막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좁은 방문 틈을 비집고 뭔가가 막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둥글게 생긴 검은 형태였는데 그게 방문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도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윽고 그 형체는 방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제 위에서 제 목을 막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공포로 새벽 시간을 지새우고 동이 틀 때가 되어서야 겨우겨우 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 공포감이 너무 사실적이고 선명해가지고 하루 종일을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동생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뭔 일 있었냐는 듯이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저는 괜히 어제 그 아주머니 말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강렬한 이명을 느끼면서 잠에서 깼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어제랑 달랐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천천히 기어가지고는 의자 쪽으로 가더니 막 의자를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책상을 오르고 그 다음에는 장롱까지 기어 올라가서는 철포덕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의 머리는 으깨져서 막 피가 난자한 상태였는데요. 또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를 미친 듯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비명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힘을 줬을까요? 억지로 막 힘을 주다가 겨우겨우 다 쉬어버린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를
그 아이가 들었나 봐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제 쪽을 보는데 그 얼굴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으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천천히 검지손가락을 입으로 추정되는 곳에 갖다 대더니 쉬 하고서는 얼굴을 막 으깨버리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른 새벽이었고 막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저는 소리라도 내지르고 싶었는데 꿈에서 쉰 목이 현실에서도 쉬어 있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이 집 진짜 이상해. 그 아줌마가 했던 말 진짠가 봐.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주머니가 괜한 소리를 해서 제가 신경이 곤두선 거라고 막 그렇게 다독이기 바빴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내일이면 집에 들어가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오실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게 있어서 쉽게 잠에 들지도 않았고 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안 자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틀이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쳤는데 버텼겠어요? 꿈뻑꿈뻑 눈꺼풀이 무거워지다가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닫히더라고요. 잠결에 들은 소리인데 굉장히 선명했고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금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서 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면 뭐 동생이 나갔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잠에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 꼭두 새벽에 동생이 집을 나간다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번쩍 뜬 저는 동생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동생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나간 게 벌써 3분도 넘은 것 같은데 무섭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신발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막 뛰어서 동생을 쫓아나갔어요.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니까 저쪽 편에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 바로 앞으로 8차선 대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8차선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동생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미친 듯이 그 8차선 도로 중간까지 가서 동생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붙잡자마자 동생이 막 주저앉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일단 그 도로 한가운데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을 진정시키고 얼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생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시 동생은 자기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 눈동자만 보이는 형체가 동생한테 스르르 다가오더니 야, 나 따라와. 안 따라오면 너희 오빠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겁에 질린 동생은 그 형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그 형체는 동생을 놔주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해서 어둠 깊은 곳으로 끌고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제가 막 뛰어오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동생을 붙잡은 순간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8차선 한복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아빠는 새벽이었지만 일을 다 제쳐두시고 바로 저희한테 차 끌고 오셨고요. 그 집은 짐 싸서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며칠간 할머니 댁에 머무르다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그때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폐정신병원을 다녀오고 2년 뒤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2년 전 그 폐정신병원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시간이란 게 뭔지 그 공포도 서서히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흉가에 대한 정보를 막 이리저리 뒤지다가 결국에는 그해 여름에 다시 한번 흉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가 흉가 체험을 함께 떠났는데요. 당시 친구의 주도하에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시골 마을에 버려진 폐 흉가였습니다. 저희는 꽤 오랫동안 운전을 해서 그 흉가가 있다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 흉가는 한 시골 마을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논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논과 논 사이에 차를 세워놓고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석양을 보면서 그 흉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나기였는지 장대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차로 다시 돌아가기 좀 뭐해서 주변에 뭐가 없나 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한 나무 아래서 할머니 한 분께서 마치 곧 소나기가 내릴 걸 알았기라도 한 듯이 우비랑 우산을 내어놓고 팔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비를 친구들 것까지 집어들고 할머니한테 돈을 드리면서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총각들 혹시 저기 있는 저 집 가려고 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네, 조금 구경하다 돌아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지? 이맘때만 되면 총각들처럼 외지 사람들 저 집 구경하러 많이 와. 그런데 대부분이 혼비백산하면서 소리치며 나오는데 저기 꼭 가야겠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인터넷에서 보고 온 거라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우비를 하나씩 나눠 입고 막걸리를 한 병 들고는 그 흉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논밭 한가운데 있는 흉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처럼 누가 보더라도 오래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문도 무슨 철문이 아니라 양쪽으로 여닫아야 하는 그런 나무 문이었어요. 일단 그 흉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왔던 막걸리를 그 흉가 입구 앞에 뿌리고 다 같이 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땐 바로 흙마당이 나왔고 그 정면으로는 큰 마루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마루 왼편으로는 방 하나가 있었고요. 마루 오른편으로는 창고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또 하나 특이했던 건 마당의 오른편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우물은 거의 한 요 정도? 굉장히 두꺼운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덮여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위로는 굉장히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는 바위가 하나 얹어져 있었어요. 당시 저희가 그 흉가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이 흉가를 방문하면 뭔가 통과 의례처럼 하는 놀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모서리 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사람이서 사각형인 마루에 내 귀퉁이에 한 명씩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다음 모퉁이에 있는 사람들을 터치를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터치를 당한 사람이 다음 코너로 갔을 땐 거기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코너로 출발할 사람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때 누구도 출발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다 하는 그런 경험담이 막 그 흉가 카페에 올라오곤 했거든요. 저희는 5명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게임을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게 됐는데요.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게 돼서 이 게임에선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루 정중앙에 앉아서 친구들이 게임을 진행하는 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친구가 두 번째 코너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게임이 시작됐고요. 다음 친구들은 이어서 릴레이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마지막 친구가 첫 번째 코너로 도달하던 그때였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친구가 막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중앙에 앉아있던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 뭐야? 나 지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내 뒤에 뭐 있냐? 저는 마루 정중앙에 앉아서 각각 이동하는 친구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장난으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 역시 그런 상황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걸 보고 야, 저 새끼 연기하는 것 좀 봐라? 구라깔래 진짜? 다들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첫 번째 친구가 너무 억울해하면서 막 파르르 떨길래 저희는 네가 그거 느꼈어도 기분 탓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달래면서 잠깐 흉가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각자 흉가 이곳저곳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창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친구 2명이서 제 뒤쪽으로 있던 그 우물 안쪽이 궁금하다면서 판때기 위로 올려진 그 바위를 막 내리려고 낑낑대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야, 다치겠다. 그냥 하지 마. 니들이 무슨 수로 그걸 옮겨? 도대체 어떻게 올렸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커다랗고 무거워 보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얘네들이 오기가 발동했는지 갑자기 어디서 굵은 짝대기 같은 걸 구해와가지고는 다 같이 힘으로 그 돌을 치워버리더라고요. 그 돌이 떨어질 때 땅이 엄청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나무 판자를 치우고 랜턴으로 우물 안을 막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흉가를 대충 둘러볼 만큼 다 둘러본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겁먹어 있던 친구 있죠? 얘가 창고 문 앞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창고 문이 안 열린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처음 둘러본 게 창고였고 그때도 문이 아주 잘 열렸어요. 그리고 안에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뭔 소리야? 아까 잘만 열리던데. 비켜봐. 그렇게 제가 창고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는데 너무나도 잘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저희 모두는 혼비백산하며 그 흉가를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도대체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양이 사체가 막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는 맡을 수 없었던 고약한 썩은 내가 확 풍겨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내 친구들도 그 안쪽을 확인했는지 따라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는 막 뛰는 거예요. 저희는 차를 세워놨던 곳까지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친구 한 명은 그 와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져서 피까지 나고 있었고 신발도 한 짝 어디 간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그 신발을 주우러 갈 담력도 안 되고 운전을 해서 집에 돌아가자니 재수없게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좀 진정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차에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해가 떴고 아침 8시경에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친구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이 없는 친구 하나만 차에 두고 나머지 4명은 그 신발을 찾으러 다시 흉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흉가 입구 바로 앞에서 친구의 신발을 발견하고 챙겼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놈이 해가 떴다고 좀 용기가 생겼는지 여기까지 온 김에 살짝 문만 열어보고 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니까 수락을 하고 다 같이 그 흉가의 마당으로 들어섰던 그때 저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어제 성인 남성 여럿이서 겨우겨우 밀어서 떨어뜨려 놨던 그 무겁고 커다란 돌이 있죠. 그 바윗돌이 다시 우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희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인데요. 누가 그 무거운 돌을 다시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봤던 그 고양이 사체들은 뭐였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모서리 게임 중에 제 친구가 느꼈던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지 싶네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겪어온 얘기 바로 해드릴게요. 아니, 최근에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흉가 다녀와서 인증샷 같은 거 업로드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증샷 올리고 싶고 흉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문이 굉장히 흉흉하게 난 흉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 흉가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예전에 부모님께 그 흉가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집에 굉장히 좀 잘 사는 부부가 한 쌍 살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애를 못 낳고 계속 유산을 하다 보니까 아내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더러 시댁에서도 계속 눈치를 주다 보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런데 남편분께서도 상실감이 커서 그 집에서 목매달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너무 끼치는데 제가 관종기가 좀 있어서 친구랑 같이 그 흉가를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흉가를 다녀온 게 조금 전인데요. 처음 그 폐가에 진입을 했을 때 밖이랑 다르게 엄청 추운 거예요. 한기라고 하죠.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찬 기운이 저희를 감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야, 여기 왜 이렇게 춥냐? 진짜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게, 왜 이렇게 춥냐? 야, 가서 보일러 좀 틀어봐. 이렇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른 채 막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흉가 1층을 둘러보는데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랑 실내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2층에 올라갔는데 2층 거실 딱 한가운데 중앙에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오래 방치된 구두라고 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때가 타 있다든지. 그런데 후레쉬를 비치고 가까이 가봤는데 먼지도 하나도 안 쌓여 있고 굉장히 구두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구는 여기 혹시 노숙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한테 이상한 일이 생긴 게요. 저랑 그 친구는 이 구두 분명히 노숙자 거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2층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 안방으로 보이는 곳 문 하나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침실로 보이는 곳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돌렸는데 문고리가 녹이 슬어서 그런 건지 뭔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그 문을 힘차게 발로 한번 찼어요. 와, 그런데 진짜 너무 섬뜩하게도 그 방 안 천장에 올가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말해준 그 흉가의 사연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보통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그런 거 다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목맨 그 올가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랑 방으로 슬쩍 들어가서 천장을 보고 관찰을 했는데 분명히 사람이 목맨 그런 올가미가 맞아요. 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친구랑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그 방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없게도 조금 전에 거실 중앙에 있던 그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친구랑 저랑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 막 있는 욕 없는 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지금 털 바짝 선 거 보이세요? 닭살? 와, 그렇게 친구랑 불이 나게 도망치듯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1층에 도착한 순간 쾅 하면서 문 닫히는 소리가 2층에서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미친 듯이 놀라가지고 집 밖으로 그냥 막 무작정 뛰었어요. 그렇게 그 흉가 집 마당에 나와가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마당에 나온 저희는
이거 진짜 귀신이야 아니면 노숙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무심결에 후레쉬로 저희가 아까 올가미를 봤던 방 창문을 비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단 남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객기 부린다고 거기 더 있다가는 둘 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같이 허겁지겁 뛰어가지고 동네로 왔어요. 그렇게 조금 전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저도 집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쫄아본 거 처음이었어요. 진짜 개무서웠는데 정말 오늘부로 다시는 거기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진짜 그 구두랑 목매단 남자 실루엣? 진짜 제가 뭘 보고 온 거죠?